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을 볼게요.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 제2장 같은 경우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1장도 중요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적용되는 우선순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협정관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게 있었죠. 협정관세라 하는 것은 그 협정에 따라서 이제 철폐가 되거나 인하가 된 그러니까 인하가 된 관세율을 저희가 협정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정관세는 기본 세율보다는 더 낮은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협정관세 적용이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협정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협정관세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 철폐 비율, 인하 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84조를 준용한다. 관세법 제83조가 뭐냐면요. 용도세율을 말해요. 용도세율의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들어가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요. 저희 관세법에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밑에 그 표가 있죠. 관세법 제50조에 가서 보면 두 번째 항을 보면요. 제49조 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49조 제3호가 뭐냐면 기본세율, 잠정세율 빼고 나머지를 말해요. 51조부터 여기 보이시는 76조까지 적용되는 그런 세율을 말하거든요. 거기 보면 1호에 제51조부터 해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순위 적용 세율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이런 게 있겠죠. 보복 관세, 긴급 관세, 특정급 물품 긴급 관세,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거기에다가 추가로 맨 마지막에 보시면 69조 제2호가 있어요. 이게 조정 관세를 말하거든요. 조정 관세 중에서도 하나만 4가지 사유가 있는데 한 가지 사유만 첫 번째 순위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유가 뭐냐면 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의 어떤 보건이라든지 환경 보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보호 목적에 부과되는 세율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를 보시면 73조, 74조가 나오거든요. 73조가 뭐냐면 국제협력 관세를 말을 해요. 73조는 국제협력관세, 즉 WTO 이런 거 있죠. WTO 양어관세 이런 거 말을 하고 74조가 뭐냐면 편익관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혜택을 주는 것, 관세를 낮춰주는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조정관세하고 이제 71조는 할당관세가 되고요. 72조는 계절관세가 됩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는 세 번째 순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 순위는 76조 일반특혜관세를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볼게요.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관세법 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써보면 실행세율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실행세율.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율 적용의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을 저희가 적용세율 또는 실행세율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그 세율이, 그러니까 실행세율이 협정관세 세율보다도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혜택을 볼 게 없다는 거겠죠.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예를 들어서 8%라고 생각해 볼게요. 8%인데 협정관세 세율도 8%라 그러면 사실상 그거를 사용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법 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관세의 적용은 일단은 낮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실행세율이 예를 들면 8%인데 협정관세 세율이 10%라고 써 있으면은 10%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8%를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냥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정관세 세율이 8%, 그다음에 실행세율이 8%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행세율이라고 했을 때 뭐 기본세율로 가정해 보면 그냥 기본세율 적용해서 8% 적용을 하든 협정관세 적용해서 8%로 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게 협정관세 적용 받으면 나중에 원산지 조사를 받거든요. 검증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때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뭐 내용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세율 비교해 봤을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도 협정관세 세율이 더 낮으면 얘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같거나 높으면 그냥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 볼게요. 5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 중에 1순위 적용 세율은 당연히 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한 겁니다. 51조부터 해가지고 69조 제2호, 즉 1순위 적용 세율은 얘가 높낮이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라고 말을 쓴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볼게요. 적용 요건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첫 번째, 수입 물품이어야 한다. 자, 이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거나 아니면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상이 아닌 걸 말을 하는 거죠. 세율이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그 얘기 한 거고요. 두 번째, 원산지. 당연히 그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 걸 말을 하잖아요. 그 원산지, 특정 원산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도 충족이 돼요.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적용을 하려면 세관의 신청이란 절차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적용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 신청이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라고 써있는데 법 제8조가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걸 말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칙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법 제9조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사후협정 적용 신청, 사후협정관세 적용 신청 이렇게 말을 쓰는데, 아무튼 8조가 됐건 9조가 됐건 협정관세에 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8조랑 9조.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원칙과 예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면 돼요. 수리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입신고 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입신고 전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시. 사실 수입신고 시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수입신고 수리 전.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수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세관에서.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가 될 거거든요. 수입신고 했을 때 이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 대한 텀이 발생하잖아요. 공백이 발생을 하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수입신고 할 때 적용 신청을 하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수입신고 했을 때 적용 안 했다가 수리 전에 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정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입신고 정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입신고 했을 때 적용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원칙적인 규정 자체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수입신고를 원래 할 때,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수입신고 수리 당시까지 어떤 증명서가 없다든지 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1년, 수리 후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예외적인 적용 신청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여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수입신고 수리 후부터 1년 이내죠. 1년 이내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은 이거예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하나 샘플로 말씀드려볼게요. 9026이라 하는 세 번이 있어요. 얘가 예를 들면 CTH라고 된 거죠. CTH. 그래서 CTH가 충족됐다라고 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세관 심사를 해보니까 9026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물품의 원산지는 그러니까 그 HS 코드는 9026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9032라고 하는 세 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CTH라는 기준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9026이라는 물품이 있는데 거기 안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가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A,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 들어간 재료가 뭐 8517 뭐 이런 식으로 9027, 903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에 어느 것에서도 세 번 변경이 안 되는 게 없죠. 즉 이거는 CTH라는 물품으로 충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여기 완성품을 만들면 9026이라고 분류됐을 때는 CTH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CTH가 뭐냐면 4단위 변경을 말하거든요. 테리프 헤딩이라고 해서 호를 말을 해요. 호. 밑에 보시면 9026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시면 8517, 9027, 03이기 때문에 어느 것들도 9026으로 바뀌지 않는 게 없거든요. 다 바뀌어요. 근데 얘가 9032로 세 번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CTH라는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얘가 충족이 될 것인가? 이거 보이시죠? 903이 있잖아요. 이거는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중 FTA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원산지 재료 여기가 이제 중국산, 여기가 뭐 일본산, 여기가 미국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9032에서 9032 간 거잖아요. 얘는 불충족으로 되는 거예요. 불충족. 그 말인즉슨 추징이 되는 거죠. 추징. 세관에서 이거 세 번 변경이 되면서 이거 FTA 적용 받은 거 배제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원산지 증명서 상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증명서 발행할 때 처음에 발행할 때는 9026이라는 세 번으로 이렇게 발급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TH가 아니었던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9032가 아니라 예를 들면 9031이었다. 이러면 사실은 증명서만으로는 세관에서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투입된 자재의 내용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기 CTH가 돼 있을 때 세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CTA 여기 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903이라고 하는 세 번으로 변경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정정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그거 기억나시죠? 감면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추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 감면 사실 자체가 이제 배제가 안 되는 경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재수입 면세 적용 받았어요. 처음에 수출됐다가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왔을 그 사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재수입 면세 신고했던 그 물품이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래 500원짜리 물품인데 100원에 신고했던 거기 때문에 감면 적용하고 나서 나중에 심사해 보니까 500원이 맞다고 해서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추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감면을 배제시켜버리고 추징을 하게 돼 있어요. 감면 적용된 상태로 금액 올려봤자 0원이 나오니까 배제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면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5일 안으로. 얘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3번이 변경이 됐을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면 배제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후발적인 그 3번째 방법이거든요. 이건 다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45일로 잡혀 있어요. 45일 이내.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수 있는 그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가장 편하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처음부터. 두 번째는 일단은 그냥 세금 내고, 세금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에 신청하게 되면 그게 적용이 돼버리면 환급이라는 절차를 가게 됩니다.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것들을 다시 정정해서 오거나 새로 발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수입 물품이어야 한다. 원산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3번째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4번째로는 직접 운송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운송 원칙의 경우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있었죠. 한중 FTA라고 가정해 봤을 때 중국에서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이죠. 한국과 중국, 즉 영내국, 최약국들 간에만 물품이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한 거예요. 홍콩을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운송 원칙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직접 운송 원칙의 위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충족.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운송 원칙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산지가 지금 중국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한국의 세관에서 봤을 때 출발한 곳이 어딘가요? 홍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국가로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 지금 어쨌든 맨 마지막 국가가 홍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원산지 중국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산지가 홍콩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직접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들도 허용하는 게 있다. 뭐냐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운송상 이유 때문에. 홍콩이란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운송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목적 자체가 다른 제3국을 경유해서 왔을 때 3국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지 모른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가 작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통제가 된 상태였다.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작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걸 바꿔 쓰게 되면 가공하지 않았다고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증거 서류가 있어요. 비가공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가공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수입국 세관에서는 어쨌든 이 물품이 다른 나라 경유에서 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다. 추가 가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밑에 보시면 저희 11년 나왔던
기출문제를 같이 볼게요. 기출문제.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외적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품이 경유지구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희가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보세구역 상태, 보세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 보세 제도 생각해 보시면 보세 상태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관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관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 징수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수입이 되면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될 때도 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반출될 때도 반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딘가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보세 운송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반드시 세관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보수 작업 신고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얘는 다른 곳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물품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세구역에서 장치만 했던 거다. 환적 또는 일시 장치만 됐던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거나 두 번째 보존을 위한 추가 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가 작업이라 하는 것은 생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존을 위한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김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치 수입이 이상한데 두부 다른 거 두부를 수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요. 두부 같은 경우는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관을 할 때 냉장 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냉장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존을 위한 추가 작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당 물품이 수입항까지의 국제 운송에 필요한 포장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도 사실은 물품의 성질이 바뀐 게 아닌 거죠. 필요한 포장만 새로 한 겁니다. 이것도 허용해 주겠다. 네 번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추가된 경우예요. 이것도 그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것들도 추가적인 가치를 발생시키는 건 없어요. 원래 갖고 있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접 운송 원칙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제3국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가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원산지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서 볼게요. 해당 수입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서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지 않고 최약국가 안에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하지만 운송 목적 등의 단순 경유나 환적 등은 제외한다, 즉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산지를 가지고 있고 직접 운송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기간 안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겠죠. 증명서를 구비를 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저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2011년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암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뉘앙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추가 가치가 발생한 건지 아닌지만 가지고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완전 생산 기준, 그다음에 실질적인 변형 기준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쵸. 뭐 세번 변경 기준, 뭐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이고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밑에 각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밑에 뭐 기타 기준이라 하는 것을 그 밖에 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 어떤 물품 만들 때 거기 만들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재가 반드시 영내산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특정 물품의 원산 그 재료가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5번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주 나왔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원칙과 예외로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 납부를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수입할 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그렇죠. 여기 수리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세 행정 같은 경우에 신고, 신청,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다 세관에서 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일선 세관에서 하는 역할을 말을 합니다. 관세청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세청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런 모든 절차를 할 수 없겠죠. 관세청 같은 경우는 그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위에서 이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일선 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세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비 서류가 있어요. 원칙.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 증빙 서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를 말을 할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랑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보이스,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운송 서류가 될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복입니다. 어떻게 바꿔내냐면은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세관이 요구하면 그때 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몰라요. 세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생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주 나왔던 복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외.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탄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원칙은 이겁니다. 세관이 봤을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 대상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 서류라고 하는 거 있죠.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생략되는 사유가 뭐냐면 자, 원산지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소액인 경우이거나 그게 기준이 미화 2,000달러 이하죠. 미하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그 말인즉슨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협정에서 다르게 적용한다.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들, 생략되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협정마다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쓴 거예요. 1,000달러 이하에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그리고 앞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과세 가격이 이렇게 써있죠. 물품 가격이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과세 가격이에요. 저희가 관세법을 생각해 보시면 1평가 방법 생각해 보면 그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 지급 가격에다가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더했을 때 과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품의 가격이랑 과세 가격은 일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저희 무역영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인코텀즈 상에서도 규칙이 11가지가 있단 말이죠. 저희가 X웍스로 할 수도 있고 FOB로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DDP 조건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물품 가격은 과세 가격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세 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2,000달러 넘어간다 하더라도 과세 가격은 2,000달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물품 가격이 아니고 과세 가격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3년, 17년 기출 문제죠. 이거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한 거죠. 원래 1,000달러 이하면 면제가 된다고 하니 이거를 원래 1,500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수입하면 안 되니까 분할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700불, 800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분할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거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쓴 거죠. 다만 옆에 써 있잖아요.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생산 공정 또는 수입 거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동종동질 물품의 경우로서 뭐 이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신 다음에 뒤에 보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다 되거든요. 법제처 들어가신 다음에, 법제처가 아니라 법령정보 포털 들어가신 다음에 행정규칙에 분류해놓고 나서 자유무역협정을 치시면은 고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그 고시는 관세청에서 고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세관장, 관청장 정리하는 것보다는 고시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구나.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규정돼 있구나까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는 거겠죠. 이것도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품의 종류, 성질 등에 따라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원산 증명서가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관세청장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세관장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게 있으면, 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협정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요구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증빙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겠죠. 세관이 봤을 때 일단은 요구를 했어요. 증명서류 갖고 오라 얘기했는데 제출을 안 합니다. 당연히 적용 안 시켜주겠죠. 두 번째로는 제출을 해서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한 거예요. 뭔가 좀 확인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할 수 있다라고 써 있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 1차 시험 자체가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권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세관이 봤을 때 재량에 달린 거잖아요. 물론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 거지만 이 서류만 가지고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량권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내용 심사 볼게요. 원칙,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사후 심사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모두 심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통관이 보류될 수밖에 없어요. 통관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식만 보는 거죠. 마치 저희 그거 아시죠? 관세법상에 보시면 관세 감면 적용받을 때도 저희가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이라고 써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이라고 써 있는데 다만 감면이나 그런 경우에도 감면의 어떤 적용되는 적정성에 대한 것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고 그 물품에 대한 어떤 과세 가격이라든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된 이후에 심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해버리면 되게 통관이 되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같은 경우에도 수리가 된 이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근데 수입신고를 그러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자가 되게 불성실한 자다,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사전세액 심사 대상도 마찬가지였던 거겠죠. 그런 형태로 여기 보니까 이제 부적당하다라고 인정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용을 갖고 정리하기보다도 법령집 제가 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 8조를 볼 거예요. 8조 보시면 옆에 시행규칙 제 6조 보이시죠? 그죠?
관세 특례법 제8조 보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이라고 써 있고 옆에 시행령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가서 봤더니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뭐뭐로 정하는 물품 써 있으면 그때 봤을 때 시행규칙에 있었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강의하면서 법 제8조에서 옆에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실 때 그 장면만 기억이 나더라도 이것이 바꿔 나왔을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표현이 있을 때 이거 틀렸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법정을 보니까 법령집 봤더니 옆에 있었다. 즉 시행규칙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말씀드린 게 고시까지 같이 놓고 있으면 그거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이거 이렇게 봤었는데만 기억해도 관청장이 정하는 물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바꿔낼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든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할 물품이거나 체납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저희 1차 시험에서는 항상 숫자를 바꿔내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앞에 숫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10만 원 이하인지 10만 원 미만인지 이거 가지고도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인즉슨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10만 원이 안 된다. 9만 원과 같이 그런 형태이거나 체납된 날짜가 오래되지 않았다. 7일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 세액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가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심사를 받는 물품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1차 시험 그 문제 만들 때 숫자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자, 여기까지 아까 보셨던 내용이 법 제8조였어요. 8조. 그다음 법 제9조 보겠습니다. 신청 시기 두 가지가 있죠. 밑에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후 신청. 그렇죠. 1년 이내 신청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추징을 당했을 때 신청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 또는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38조 3원차 6항이 뭐냐면 경정을 말해요. 경정. 경정이 뭔가요?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부족 세액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과다 세액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세관장의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했던 자는 자기가 납부했던 세금이 과한 것을 알게 되면은 세관장에게 경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게 바로 경정 청구라는 걸로 가는 거고요. 세관이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부족에 대해서 세관이 확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세관에서 추징하는 것도 경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38조 3이랑 39조 다른 게 뭐냐면 38조 3은 납세자가 그 수입신고인이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서 세관이 발견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조는 그거랑 상관없이 부가고지 대상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세관이 확정해서 고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서 세관에서 고지를 한 거예요. 납세고지. 이 명칭 바뀌어야겠죠. 지금 FA 특례법 같은 경우는 납세고지라고 쓰고 지금 표현이 바뀌었을 텐데 납부고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디 보시면 되냐면 저희 그 법령집에서는 바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세고지가 아니고 납부고지라고 명칭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2020년 12월 22일자로 그 개정된 걸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사실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납세 고지, 납부 고지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명칭은 현재로서는 납부 고지란 말을 쓰고 있어요. 납부 고지를 이제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세관에서 추징을 한 겁니다. 이거 처음에 수입 신고했을 때 그 적용했던 세번이랑 지금 나중에 다시 보니까 적용되는 세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HTS 코드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도 바뀌긴 하지만 적용되는 관세율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추징을 한다는 얘기는 세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0% 들어왔던 물품이 5%로 바뀌었다. 추징을 하겠다는 거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정정 발급을 해오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은 다른 게 뭐냐면 자, 원래 처음에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적용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2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되고 나서 2년 경과했는데 세관이 추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날부터 다시 추가해서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밑에 보시면 45일 써 있거든요. 즉, 한 달 반 기간 안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이 무기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행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 못 합니다. 증명서를 발행을 못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정에 정하고 있는 증명서의 어떤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좀 길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용될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다 1년 이내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소급 발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효 기간은 보통의 경우는 발급일부터 1년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벗어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1년까지밖에 안 돼 있으면 정정 발급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구비 서류가 나오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후에 신청하게 되면 밑에 보면 원산지 증빙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보정 신청이나 경정 청구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저희가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별도로 납부했던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낼 필요가 없어요. 보정 신청, 경정 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가 된 이후를 말하거든요. 근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다는 얘기는 아직 납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납세 신고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수입신고 수리되고 나서기 때문에 일단 신고 납부했다는 거예요. 세금 납부한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납부했던 세금하고 다시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게 되면 경정 청구로 가게 될 겁니다. 환급 받는 절차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원래 적용했던 게 있긴 했었지만, 근데 세율이 더 크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보정 신청이라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정 신청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오죠. 보정 신청 등 이미 납부했던 세액에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정 신청이나 경정 청구를 받은 세관청은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세액의 보정,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저희 관세법 규정 기억나시죠? 경정 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경정을 해서 그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2개월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다 기출됐던 보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을 몰라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무조건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환급, 그렇죠?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 청구했는데 세관이 봤을 때 그것은 심사해보니까 타당하다.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정을 하거나 이제 경정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6번에 보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기재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청서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은 첨부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내용하고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양식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하고 해당하는 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면은 품명, 모델, 규격, 품목 번호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양식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줄을 그어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사실 이거는 전체 발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꺼내놓고 그걸 비교해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곳이에요. 아까 봤었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을 볼게요. 원산 증명입니다. 원산 증명 첫 번째 10조 두 가지가 있네요. 수입자랑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있는데 수입자는 어떤 경우에 증명을 할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말하겠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이제 세관에다가 원산 증명서를 제출을 하는 형태가 될 건데 그거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상대 국가로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되겠죠. 최악 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 물품,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해외에서 이제 수입이 될 텐데 수입을 할 때 협정관세 적용을 받겠다고 해요.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를 그 상대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그때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출 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그 특례법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작성한다는 얘기는 자율 발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발급받아야 한다는 기관 발급을 말을 합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저희가 협정에 따라서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달라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을 인정한 협정이 있고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발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협정도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 이렇게 말을 쓰는데 지금 그 말을 쓴 거예요.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발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자율 발급. 발급 받는다는 얘기는 발급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관 발급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발급 방식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종종 낼 수가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관 발급이 있고요. 자율 발급이 있는데 크게 구분해보면 기관 발급은 아시아 계열이 많아요. 다. 거의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국, 인도, 아세안 뭐 있죠? 베트남, 싱가포르 다 기관 발급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생각하면 아시아 계열이 아닌 거 있죠. 미국, 유럽, 남미 있죠? 북미 다 자율 발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양쪽 다 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위스에서의 치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어디 속하냐고 있는 거냐면은 저희 EFTA 있죠.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있잖아요. EFTA. 거기 안에 스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위스가 기본적으로는 자율 발급이에요. 유럽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유일하게 기관 발급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스 치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해줘요. 두 번째, 호주. 호주 같은 경우는 양쪽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는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발급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외적으로 자율 발급도 가능하다. 사실 호주는 좀 애매한 게 있죠. 원래 호주를 아시아라 부르기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호주가 아시아로 들어온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양쪽 다 되는구나. 원래는 이제 그 자율 발급도 되고 기관 발급도 된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페루 같은 경우에 페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발효가 됐을 때 5년 동안은 자율 발급하고 기관 발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즉 6년 때부터는 다 자율 발급의 형태를 갖고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페루는 자유발급에 속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다시 정리해보면 아시아 계열은 다 기간발급, 나머지는 다 자유발급. 근데 양쪽 다 걸치고 있는 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 자유발급도 있고 기간발급도 있다. 그 다음에 호주도 양쪽 다 걸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풀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협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간발급이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싱가폴, 스위스, 그 다음에 아세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인도, 페루, 호주. 페루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발효했을 때 5년 동안만 적용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규정상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자율발급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 아까 호주 제가 양쪽 다 걸쳐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베트남, 중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아 계열들이죠.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다 기간발급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챙겨볼 게 있어요.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기간발급의 경우에 아세안 회원국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발급 기관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브루나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을 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것끼리 묶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안에서도 세관만 놓고 보면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 암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희 옛날에 영어 암기 기억나시죠? 영단어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앞에 영어 쓰고 한글 쓰고 가려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칸이 있잖아요. 브루나이 옆에 발급 기관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여기 딱 쓴 다음에 여기 가리는 겁니다. 가린 다음에 하나씩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거 다 지우고 여기만 보고 여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아무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강의 자체가 최소한 4개 이상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더 드릴 필요가 없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급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재부령 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FTA에 따라서 증명서 발급을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세관,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세관은 저희가 이제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면제가 돼요. 무료. 상공회의소는 돈을 받습니다. 건당 7,000원. 밑에 써 있죠. 발급 수수료는 건당 7,000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 발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라고 써 있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주 입장에서는 세관을 선호하는 거겠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놓은 예로 들어주면 좋은데요. 상공회의소 발급을 할 때 세관이랑 차이가 뭐냐면 일단 심사가 덜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관 같은 경우는 그 양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상대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저희 그 아세안 회원국들 있잖아요.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기서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증명서 안에 이런 거 다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관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가서 발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회원 가입을 하면 좀 싸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수수료 내역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7,000원 발급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더 기억이 남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 35, 36 각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출됐던 보기였습니다. 이런 것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관세법이든 뭐 FTA 특례법이든 수수료 관련된 그 주체는 항상 기획재정부 장관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기획재정부 영어로 정하는 이런 표현이 써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 감독 등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급 기관인 관세청에서 이 증명서 발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도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서 발급하는 기관에서 흔히 말하면 약간 뭐라고 하죠?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급 기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그걸 하는 주체가 되고요. 그 밑에 발급 기관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장이 되겠죠. 세관장 또는 상공회의소장이 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규칙 제9조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저희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이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기출됐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그 뒤에 6번 항, 6항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 맞추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법이랑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주 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면 찍어서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체 조항을 다 실었어요. 여기 볼게요. 규칙 제9조를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증명서 발급 기관의 의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관장이거나 상공회의소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증명서 발급 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관세청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증명서 발급 기관의 명칭, 주소,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급 담당자의 어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발급하는 곳에 인장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발급기관에서는요, 이렇게 누군가를 담당자로 정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발급하는 도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나중에 인장을 가지고 유효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하면 위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국가 같은 경우도 항상 기관 발급이 있다고 하면 기관 발급된 인장을 놓고 비교해봐요. 우리나라 세관에서 발급을 했다. 그럼 세관 인장이 있을 거잖아요. 세관 인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세관 인장 맞는지를 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율발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율발급된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서명을 보고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관에 알리는 거죠. 관청에 알리는 거죠. 증명서 발급 기간 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통보받은 관세청장은 밑에 2항에 보시면 그 내용을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제출된 서류에 들어가 있는 인장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관세청장이 이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증명서 발급 기관은 이제 발급을 할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관 발급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 여기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해주게 되면 발급했던 대장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죠. 발급 대장의 다음의 내용을 기재 관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너네가 발급한 거 작성하고 있으란 발급 대장을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발급번호, 발급일자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6번에 보니까 품명 품목 번호가 있는데 품목 번호는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바꿔내서 편하거든요. 6단위가 아니고 4단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 다 암기 못해도 나중에 보기가 나왔을 때 그 전체적인 뉘앙스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보고 다른 것들을 골라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중국은 3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 바꿔내기 편하겠죠. 증명서 발급 기관은 협정에 상관없이 모든 협정에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틀린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기관은 발급 내역을 매일매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저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밑에 보니까 증명서 발급 기관은 신청했던 자가 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지 않아서 발급 신청을 반려하게 됐을 때는 다음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 알리는 거냐면 관세청장이 그걸 받아서 다른 증명서 발급 기관에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경우에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 발급 기관에 알려야 한다. 같이 공유를 해서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신청 들어오면 그거 확인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밑에 보니까 그 기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신청자, 수출자, 품명, 품목번호, 금액, 뭐 수익 국명, 뭐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항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특정 협정이죠.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증명서의 발급 내용을 그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세안 회원국에서 발급 내역 좀 달라고 하면은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항을 보면요. 증명서 발급 기관은 그 담당자를 결정을 할 때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해서 발급 담당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제 담당자 결정을 할 때 그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업무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규칙만 지금 본 건데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본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규칙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참고로 본 거고요. 밑에 증명서의 기재사항 등만까지 보고 쉴게요. 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 방법 뭐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이렇게 문장만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어렵죠. 근데 저희 법 제11조 가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법령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글로 볼 때랑 이렇게 체계가 된 걸로 볼 때랑 또 느낌 다르거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법 제11조가 되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가서 보면은 그 제11조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시행령 제6조에서 1항, 2항 뭐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으면 이거를 시행령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옮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까먹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냥 그 자체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몇 개 안 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실제로 법령집을 보면서 여기 있네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들은 시행령이 있었는데 라고 알고 있으면 이 보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썼을 때 그거 없었는데 라는 기억만 하고 있어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